밤마다 후원 우물에서 들리는 저 비명소리가 들리느냐? 당장 군사를 배치해라. 저 속에서 기어 나오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베어버려야 한다. 조선 팔도에 피바람이 불던 어느 해 여름, 궁궐에 가장 깊숙하고 습한 곳인 후원에는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할 기괴한 금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후원의 우물가에 서 있는 한 산에 바로 조선의 왕 연산이었습니다. 화려한 용포는 이미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그의 손바닥은 칼자루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눈동자는 광기를 넘어선 근원을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벼이 여기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울림의 사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닌 마치 수천 명의 망자가 동시에 물밑에서 내뱉는 듯한 축축하고 낮은 신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늙은 내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목을 벨 수는 있어도 그 베인 목에서 쏟아진 원한까지 잠재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피로 씻은 자는 결국 그 피에 잠긴다는 세상에 이치는 왕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우물이 토해내는 저 기괴한 소리는 어쩌면 연산이 외면해온 자신의 업보가 형체 없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알리는 서글픈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덕을 잃은 왕에게 남은 것은 오직 허망한 칼자루와 밤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환각뿐이었습니다. 연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참한 죽음을 알게 된 이후 그는 궁궐 전체를 거대한 도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눈길 한번 잘못 마주친 궁녀가 사라지고 바른 말을 하던 노신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연산의 광기 어린 웃음과 고신을 당하는 이들의 비명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연산은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자신이 죽인 이들이 목이 잘린 채 방 안을 떠다녔고 차가운 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채는 환각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궐 후원의 우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우물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비릿한 피냄새가 온 궁궐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을 들여다본 상궁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맑아야 할 우물물이 진득한 선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괴한 것은 그 피. 섞인 물 위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궁궐 안은 망자들이 돌아왔다는 흉흉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이라며 당장 위령제를 지내고 폭정을 멈추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광기에 사로잡힌 연산에게 그것은 충언이 아닌 반역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현상을 이용해 자신을 겁박하려는 자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거나 해괴한 마술을 부리는 것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라는 명을 내렸지만 우물을 메우려 다가간 인부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가듯 우물 안으로 추락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곡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제는 군사들조차 후원 근처에 가기를 거부하며 탈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산은 결심했습니다.
정체 모를 귀신 따위에게 왕의 위엄이 꺾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정예에 군사 100명을 차출하여 밤새 우물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는 모조리 베어버리겠다는 서슬 펄언명을 내렸습니다. 연사는 직접 칼을 차고 우물가로 나섰습니다. 공포를 힘으로 짓눌러 보겠다는 그의 오만한 결단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혼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군사들 중에는 무영이라는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연산에 의해 가문이 멸문지화당하고 어머니마저 후궁의 자리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죽은 원한을 품은 자였습니다. 무영은 오랫동안 이 복수의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민심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왕의 숨통을 조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연산의 광기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동료 군사들 사이에 공포의 소문을 퍼뜨리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주둔한 군사들 사이에서 기괴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서 있던 군사가 갑자기 옆 동료를 자신의 원수라며 칼로 베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는 우물 안에서 자신의 죽은 어머니가 부른다며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연사는 이 모든 것이 무영과 같은 자들이 꾸민 짓이라 믿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는 군사들을 현장에서 즉결 처형했습니다. 우물가는 이제 귀신의 소행인지 왕의 광기인지 알 수 없는 피로 낭자해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연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휘둘렀고 그 광경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안개가 가장 짙게 낀 한밤중 우물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연산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연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 형체를 바라보던 연산은 이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목에 무영이 몰래 걸어둔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놀이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연산은 이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연극임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짜다,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무영과 주변 궁녀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우물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연사는 무영의 목을 직접 베어 우물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목에 칼을 들이댄 순간 우물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이 꾸민 장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검은 기운이 우물 입구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검은 손들이 우물벽을 타고 기어 올라왔고 그것들은 연산의 정예의 군사들을 하나하나 낚아채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무영조차 예상치 못한 진짜 원혼들의 반격이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이 불러온 작은 불씨가 그동안 연산이 쌓아온 거대한 죄악의 화약고를 터뜨린 셈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우물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많던 군사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차가운 시체가 되어 널브러졌고 횃불은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오직 연산만이 홀로 남아 검은 안개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왕의 권위는 어둠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쳐 신하들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우물 안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포위된 가련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연사는 홀린 듯 우물가로 다가가 고개를 숙여 물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얼굴이 아닌 살이 썩어 문드러진 괴물의 형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의 얼굴이 조각조각 합쳐진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마신 물은 우리의 눈물이었고 내가 먹은 밥은 우리의 살점이었다는 음산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사는 귀를 막고 절규했지만 자신의 손조차 이미 검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극도의 공포와 허망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권력이란 결국 타인의 고통 위에 세운 모래성임을 무너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칼을 우물 속으로 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죽어서도 너희 왕이 되어 지옥을 다스리겠다며 끝까지 오만을 떨었습니다. 그는 운명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광기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우물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원혼들이 자신을 끌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어둠의 주인이 되겠다며 뛰어내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연산이 우물 속으로 몸을 날린 순간 우물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물 밑바닥은 끝이 없는 나락이었고 그곳에서 연사는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이들에게 온몸이 뜯기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뜯기는 무한한 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실의 궁궐에서는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연산군이 우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중종반정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으며 폭군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폭정의 기록은 먼지 쌓인 사서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원의 우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고요한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우물 위로 떨어진 꽃잎 하나가 잔잔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궁궐의 늙은 상궁들은 아직도 비 오는 밤이면 그 우물가 근처를 지나지 않습니다. 덕을 쌓지 못한 권력은 고인 물보다 먼저 썩어 문드러진다는 엄중한 교훈을 저 깊고 푸른 우물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